미국 경제 역할 축소, 달러가치 하락. 달러가치 하락하면은 다양한 대체 자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금이고 코인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 요 책 제가 봤는데 초반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예. 요게 좀 어떤 의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예, 제가 주변에 금융사 다니면서 부자들 많이 만났고요. 요새도 정말 큰 부자 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그분 뭐 필명이 안 나가니까 어느 정도 부자? 최소한 뭐 제가 추정하기는 5천억이고 보면 한 7천억도 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분은 뭘로 그렇게 기업체 사장님이겠죠? 회사 상장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96년 외환위기 전에요. 네. 건설업을 했었어요. 아, 근데 위험한 시기가 올 것 같다. 네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남겨놓고 이익이 덜 나는 건 다 구조조정 해버렸죠. 다 팔아버렸죠. 네.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가지고 주식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싼 땅,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3만 원에 산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늘 그 시대에 당하지 말라. 개인한테 당하면은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은 시대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새도 저를 자주 불러요. 왜요?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느낌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큰 금융회사 그 채권을 샀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지금 괜찮냐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그런 큰 금융회사가 망하면서 전 세계가 망하는 것이라고. 네. 그리고 내년에 그 금리 떨어질 테니까 네. 지금 금리 올라가지고 또 손해봤거든요. 금리 떨어질 거니까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큰 흐름, 저는 데이터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통찰력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네,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큰 부자는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되죠. 아니면 사실은 어느 정도 부자까지는 갈 수 있어도 크게 되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자.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부터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9만 5천에 안 산다는 거죠. 지금 뭐 6만 원, 7만 원에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예,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네. 우리가 모든 자산을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알기 위해서 이제 더 찬스를 이거 보면 체크해서 좀 고맙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당하지 않게 해서 시대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드려보면, 그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올랐을 때 좋은 기업이랑 금리가 떨어졌을 때 좋은 기업은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금리가 뭐 오르면 사실 모든 기업들은 네. 다 안 좋죠. 그렇죠.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가지고 네. 투자하는 데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근데 금리가 오르면요, 전체적으로는 기업한테 불리하지만 가게는 전체적으로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작가님 금융 자산이 훨씬 부채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은행에다 지금 많이 예금해 놓으셨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좋죠.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으니까 가게 전체적으로는 가게는 금융 자산보다 부채가 한 2.2배 정도 많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가게 전체적으로는 좋고 기업은 나쁜 거예요. 네네. 근데 가게 중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 특히 영세업자들, 네네. 영세 자영업자들,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도 차별화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데는 회사채 발행 하나도 안 하고요. 네. 그 현금성 자산을 엄청 가지고 있죠. 네. 100조 이상 가지고 있어요. 이런 회사는 금리가 올라야죠 더 좋죠. 금융소득이 네네. 네, 거기서 나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은 네. 다 나쁘죠. 특히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에서 작년에 우리 기업을 한 2,500개 정도 조사해 보니까 39%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 기업 거의 4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죠. 그럼 금리가 오르면은 그 기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대체적으로 기업은 안 좋다. 네. 앞으로 기업들을 많이 구조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기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만 사야 돼요. 저도 최근에 뭐 증권회사 채권형 랩 상품에 만나가지고 한번 손실 크게 봤거든요. 그냥 하이힐드 이 채권 제가 거의 가입해서 제가 책임이 있지만은 이 증권회사에서 상장 폐지되는, 거래가 정지되고 나중에 폐지되는 이런 회사채를 사버린 거예요. 네. 매매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손해봤죠. 네. 그래서 전부
보니까 그런 회사 채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전한 지금 10년 국채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그냥 수익률은 낮지만은 안전자산 네. 이런 걸 가지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에 근데 그래도 뭐 금융주들은 좋은 거 아닌가요?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이 뭐 증가하죠. 네. 왜냐하면은 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는 대출 금리는 먼저 올리고 예금 금리는 좀 뒤따라 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은행주들이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요? 예.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인데 어떤 의미신 거죠? 지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네. 예를 들어 10년 국제 수익률이 3.4%까지 갔다가 네. 중앙은행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그걸 돌파 못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시장금리가 먼저 올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시장금리, 특히 장기금리가 거의 정점치고 앞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올 연말, 내년 초 가서는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인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시장금리는 떨어지니까 네. 주가라는 걸 항상 선행하니까 그래서 금융주가 올랐다가 지금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금융주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예, 예. 근데 기준금리랑 시장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시장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뭐가 다른 걸까요? 시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네.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라는 것은 네. 정부에서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금리예요. 네. 물가가 오르면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가 뭐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후행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한국은행이나 연준도 그렇지만은 시장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오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 연준이 뒤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뒤따라 가지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몇 % 올렸다. 물론 이게 영향은 주기는 주는데 그것보다는 시장금리를 보고 앞으로 경기를 판단해야 된다. 특히 주가는 선행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금리는 계속 저금리 시대로. 예, 저는 금리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네.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우리 잠재 성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면요. 사실 1980년대부터 IMF가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09년까지는 세계 경제가 연평균 3.4% 성장했는데 우리 7.0 성장했어요.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3.0, 세계 평균 3.3. 세계 더 높네요. 우리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IMF가 올해 내년 전망해 놨는데요. 올해 내년 우리 평균 성장률 2.7, 선진국 2.9%예요. 원래 이머징이 선진국보다는 성장률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머징 마켓 국가에 편입됐습니다. 성장률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선진국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미외에서 추정한 것 보니까 올해 2.0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하면 1.9, 2030년에 우리나라 1.0, 미국 1.7이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뭐 일시적이라는 그러는데요. 저는 앞으로 구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 경제성이 미국보다 낮으니까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계, 기업, 정부 뭐 이런 경제 주체가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거든요. 그냥 한 나라 저축률 투자율 하는데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요. 저축이라는 자금의 공급이고 투자라는 건 자금의 공급인데요.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물론 그 차별화는 됐지만요. 작년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19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들이 뭐 일부 지점장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 빌려달라고 사정이 있던 목에다 힘줬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은행 지점장들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이 많이 가지고 가고 있고 가구보다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요. 은행 돈을 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하거든요. 올 그 1분기 가계 신용, 가계 부채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데이터가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거든요. 처음으로 실제로 가계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가게가 돈을 덜 빌려 쓴다는 거죠. 기업도 그렇게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도 덜 빌려 쓰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그 돈을 은행 가지고 은행은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증권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요.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거의 안 삽니다. 채권만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은행 자산 보면은 채권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올라오고 금리는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최근 2년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저는 올 하반기 후반 내년 가면은 금리가 다시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시대는 사실 저금리 또 저성장 시대인 거잖아요. 구조적이죠. 저성장, 네. 저금리. 그 시대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걸까요? 생존 방법은 열심히 일해야죠. 근로소득 버는 방법입니다. 아, 다시 이제 근로의 시대가 오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는 정말 이 재테크 시대가 너무 세게 오니까 많은 재테크도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이 이게 진짜 많이 낮아졌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근로소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금리 시대니까. 네. 예, 제가 2013년에 하던 회사 팔았어요. 그 투자한 자금이 얼마 들어왔는데 뭐 생명보험에서 부사장이 제 가까운 지연인데 즉시연금을 하나 가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억 원을 가입했거든요. 즉시연금 가입하면 매달 얼마씩 줘요. 그런데 2013년 3월에 가입했는데 4월에 51만 원을 주더라고요. 오늘 5월께 나왔는데요. 28만 원이에요. 되게 많이 줄어들었네. 51만 원, 28만 원 줄어든 거죠. 그동안 늘어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줄어드냐면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을 운용하거든요. 네.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냥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요.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저는 7.2법칙 이야기하는데요. 7.2. 예, 7.2법칙이 뭐냐면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금리에 따라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라면 71을 9로 나누면 8. 금리가 9%일 때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되거든요. 네네. 제가 김 작가님처럼 젊었을 때는 9% 금리 시대도 있었어요. 아, 정말 좋은 시대였네요. 그때는 은행에 다니면 돈이 빨리 불어났죠. 지금 금리가 1% 시대입니다. 네. 72년 걸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거의 2배 정도 높거든요. 코스피 전체. 그래서 코스피 일부 종목은 4 내지 5% 배당을 5% 안팎 배당을 준다는 거죠. 은행에 예금할 바에는 진짜 배당주 투자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은행에다 돈 거의 안 넣어요. 네. 은행에다 넣는 돈은 뭐 몇 달 후에 쓸 돈. 뭐 이 정도만 은행에다 넣어놓고요. 네. 돈이 생길 때마다 저는 배당주 삽니다. 그 배당주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통신, 전기, 가스 이쪽 편에 좀 많이 예. 있는 거겠네요. 주로 뭐 구체적인 종목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또 제가 KT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KT 사셨다가 근데 그거 배당 4, 5% 주고요. 뭐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냥 여유자금 같으면은 은행에다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하는 거는 사실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예. 물가는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는 8.5에서 8.3으로 이제 예, 빠졌잖아요. 예. 향후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4월이 4.8%고요. 저 5월, 6월은 뭐 하는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5% 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3월 8.5%를 전년 동기에 대비 상승률로 하면 고점이었고요. 뭐 말씀하신 4월은 8.3인데 뭐 5월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하면 7.8%까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연말 12월 가면 한 4.5% 정도로 나오거든요. 많이 빠지네. 피크를 친 거네요. 예, 미국 물가는 이미 피크아웃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4.5%도 높은 수준이니까요. 뭐 연간으로 보면 거의 5%가 넘죠. 우리 한국은행도 당초 그 2월 전망에서는 우리 올해 소비자 물가가 3.1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번 수정하면서 4.5로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많이 올릴 거예요. 특히 6월 14, 15일 날 FOMC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을 다시 전망하는데 아마 경제 성장을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빅스텝 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이유를 대고 또 빅스텝 할 텐데요. 네, 그런데 물가 상승률로 보면은 이미 저는 미국은 피크아웃 하고 상승률은 낮아지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아마 연준이 통화 긴축을 좀 덜 할 것이다. 좀 풀어주겠네요. 네, 시장에 이런 기대가 심리가 생기면서 아까 그런 심리로 작용하면서 제가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주가가 미국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 뭐 이게 반등 요인이 하나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드리고 오늘 촬영을 마칠까 하는데, 그럼 오늘 촬영이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질문 같아요. 예.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종잣돈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예. 자, 그럼 이거를 어디에 좀 어떻게 좀 분산을 하면 시켜놓으면 좋을까요? 1,000만 원 정도 있다면 지금은 저는 한 600만 원 정도는 그냥 채권형 펀드 아니면은 거래는 안 되지만 채권형 ETF 사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200만 원 정도는 주식 일단 발을 담궈놔야 되거든요. 네네. 이 발을 담궈놔야지 물이 찬지 뜨거운지 그렇죠.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파란지 빨간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 정도는 저는 금 같은 것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이요. 예. 예, 금값도 뭐 금은 저 이자도 배당도 없지만은 저는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금도 달러로 표시되니까 네. 금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0년에서 요새 이거 인플레 시대라 어떤 자산이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는가. 우리나라 미국 시장 분석해 보니까 지난 21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금값 상승률이 제일 높거든요. 네, 금은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네. 금값 오를 것이다. 네. 예. 근데 금 투자할 때는 시세 차익밖에 없다. 우리가 주식, 뭐 채권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 이자가 나오는데 금은 그런 건 없다. 금이 금가루를 놔주진 않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하신다면은 예, 금도 한 10%, 20%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요새 코인 정말 문제죠. 네. 근데 코인도 일부는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 좋은 것들. 예. 그런데 이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은 모든 자산가격이 번질같이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네네. 이 번질 가치가 없는 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코인들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사라질 거 말고요. 그럼 몇 개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거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오늘 10%는 네네. 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전에 막 가격대 뭐 7천 막 이러면 이 정도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 역할 축소, 달러 가치 하락.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다양한 대체 자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금이고 코인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전혀 이자도 배당도 없지만은 시세 차익은 누릴 수만 있다. 워낙 그 변동성이 좀 코인 같은 거 심하니까요. 네. 많이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많이는 하지 같습니다. 말고 예. 5에서 뭐 아무리 많아도 10% 예, 10% 이내로요. 정도. 예, 예.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실버 세대 분들 위한 좀 투자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뭐 제 또래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제 또래 다 은퇴했거든요. 네. 은퇴한 건 남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집안에 있으면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분위기가. 그 적당한 용돈을 마련하려면은 네네. 저는 저 은행예금 가지고는 아 힘들죠.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 배당 많은 주식. 그 나이 드신 분은 그래도 여유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유자금 가지고 배당 많은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예금보다는. 은행보다 배당이 예, 낫다. 배당 투자. 예. 그리고 올해 하반기 증시에 좀 투자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할 혹시 뭐 변수가 있으면 그거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둔화되느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면은 뭐 통화긴축 완화 정도가 좀 줄어들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려서 우리 주가를 볼 때 선행지수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선행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반등할 것인지 좀 이런 것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과연 제가 전망한 대로 1,200원 그 밑으로 떨어지는가.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주식을 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율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 금리를 보면서 앞으로 경기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예. 교수님 이번에 추가하신 더 찬스. 사실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의 대기회를 잡기 위한 책일 텐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 영상을 보는 이유도 뭐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 하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교수님은 지금 이코노미스트로서 이제 금융계에 계셨는지 수십 년 되셨잖아요. 예. 뭐못 접어도 제가 봤을 때 30년 이상은 예. 충분히 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돈이란 뭘까요? 그 소페라오는 돈은 바닷물과 저로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탄다. 아, 그 일부 부자들 보면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을 더 늘리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맞아. 뭐 돈의 그런 정의가 또 합리적이라고 일면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많을수록 좋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사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고 돈이 많은 건 좋습니다. 예, 그러나 저 나름대로 좀 깨달은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아, 그렇죠. 아니면 예. 뭐 하기 싫을 때 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예, 싫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 학교서 월급 거의 못 받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조금 용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말에 가서는 뭐 농사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돈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게 돈이다. 예, 그런데 그런 돈을 우리가 특히 그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모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벌면 아까 전에 이제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저도 주변에 이제 수백억대 부자인 분이 있는데 네. 그분 보면 뭐 누가 봐도 부자인 거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예. 뭐 100억대 넘어간 거니까. 예. 근데 그분은 또 다 주변을 만나면 또 뭐 몇천억대 부자들이 그렇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그 모임에 가면 굉장히 주눅이 드시고 예.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좀 받으시고 돌아오더라고요. 예, 저 예.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사실 뭐 수천억이 되면 또 주변에는 조 단위가 있을 거고 예. 이 끝이 없는 게임을 너무 지나치게 달려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멈추어야지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뭐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른데. 예. 예, 그런데 가끔 제가 강의를 하면은 저 질문하라고 그러면은 당신 자산이 얼마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너 지금 얼마 있는데 얼마 지금 있는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하냐? 하느냐. 계좌 따봐. 예.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대답 드린 거는 네. 저 자산 별로 모아놓은 자산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러나 매달 뭐 300만 원 안팎은 남을 위해서 씁니다.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거는 사람에 따라 뭐 소비 패턴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수천억 부자들도 가끔 봅니다만 뭐 그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거보다는 절대적으로 잘 살아요. 아, 그건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자동차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고급 차를 타느냐, 조금 작은 차를 타느냐, 네.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호텔에서 굉장히 비싼 음식을 먹느냐, 네. 아니면은 작은 허름한 식당에서 뭐 조금 싼 거 먹느냐. 그런데 저는 요새 그런 식당 가보는데 네. 정말 행복하거든요. 아, 맛있어요. 저도 그 생각의 차이예요. 저 국밥 같은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아는 거 유명한 제가 제일 부러운 친구가 박모 씨라고 있는데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분도 농부. 아, 그거 말고요. 아, 딴 분이시군요. 다른 저 유명한 시골 의사라고 아, 박모 씨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저 모임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모임에 재벌 부인도 계세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부인들이 식사를 하면 호텔 같은 데서 굉장히 비싼 거 사죠. 그런데 그 시골 의사가 자기가 살 차례인데 굉장히 허름한 그 메밀국수를 정말 맛있는데 그 메밀국수 그때 한 8,000원인가 했거든요. 네네. 메밀전. 그리 모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재벌 부인들이 언제 거기 가겠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제가 봤는데요. 그 옆에 그거 마시고 옆에 가서 커피숍. 뭐 그것도 허름한 데죠.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자동차도 탈 수 있고 뭐든지 같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시대는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절대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아갔어요. 그냥 상대적인 거는데요. 뭐 저는 상대적인 걸 찾지 말고 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 그게 뭐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야, 오늘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도 이제 그 투자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투자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돈에도 우리만의 각자의 기준과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이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네. 저는
지금 이 책이 16번째 책인데 책 써가지고 인쇄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아, 전부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군데다가 뭐 조금씩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예. 전부 다 기부를 하셨구나. 예, 전부. 야, 이 교수님의 이 선행을 세상 사람들이 빨리 많이 더 알기를. 예,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도 좀 하게 된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